그 뭐야 그 어 일단 중간고사 점수를 공지를 드렸거든요. 그 일단 카톡방 다 계신지 모르겠는데 카톡방에다가는 그걸 올렸죠. 그 전체 점수 분포요. 그 월수 분반, 화목 분반 다 합쳐가지고 그냥 전체 분포랑 전체 평균 그리고 각 분반 평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점수 분포는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성적 올렸더니 그리고 자기 점수는 이 클래스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이 클래스에 제가 과제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그냥 중간고사라고 해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점수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 점수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공개를 했더니 이제 뭐 문항별 배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뭐 맞고 뭐 틀렸는지 이것 좀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배점은 문항별로 배점은 알려드릴 건데 전체 정오표를 다 보여줄지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 어쨌든 배점은 제가 오늘 올릴 거고 정오표는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뭐 보시고 제가 답지도 올려드렸잖아요. 답지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랑 해가지고 자기가 좀 왜 이 점수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찔러보는 거는 저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뭐 나 뭐 틀렸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저는 답변하지 않을 거고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몇 번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틀린 게 맞냐?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생각하기에 점수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찔러보는 거는 저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해야 되지? 네, 그게 있고 네, 하여튼 시험 관련된 거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맞다, 성적을 어떻게 주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일단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고 그래서 뭐 A 비율, B 비율 이거 지켜야 되는 거는 없어요. 대신에 그러면은 절대평가인데 다 합쳐서 몇 점 넘어야지 A냐, 몇 점 넘어야지 B냐 이런 거 저는 아직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지금 이번에 점수 분포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점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슷한 점수끼리 같은 학점을 줘요. 이렇게 툭툭 끊어지는 이런 점 있잖아요. 여기서 끊으면은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수끼리는 같은 학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절대적으로 딱 몇 점이야 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끊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뭐 A뿔 받는데 여기는 A 제로 받아. 이러면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좀 끊어지는 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대충 몇 개 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그룹한테 같은 점수를 될 수 있으면 부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절대평가는 맞지만 몇 점 넘어야 A 주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지금은 대답할 수 없어요. 물론 많이 줄 거예요. 특히나 이번 중간고사 평균이 거의 무슨 엄청 높았죠. 85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되게 잘 줄 예정이고, 네, 아직 뭐라고 약속은 못 해요. 약속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전체 점수가 나와야지 저도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몇 점 이상이다, 몇 프로 이상이다 이런 거는 제가 아직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성적이 좀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린다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학점은
이번 학기는 정말 잘 나갈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민감한 문제니까 하여튼 신경은 되게 많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공정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거 최대한 많이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시험 점수 관련해서도 최대한 많이 좀 알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안 알려드리거나 못 해드리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점수 분포 혹시 반별로 반별로도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월수 분반이랑 화목 분반이랑 평가를 다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월수 분반이랑 화목 분반이랑 같은 점수인데 다른 학점이 나올 수 있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질문인 것 같아, 나한테 지금. 그래서 일단 분반별로 보여달라는 거는 일단 알겠어요. 그거는 해드릴게요. 그거는 해드릴 거고, 같은 점수인데 다른 학점이 나올 수 있냐에 대한 답변은 저는 아직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가 잘 알겠어요, 일단.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분반별로 평균 차이가 이번에는 약간 나긴 났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수업 자체는 화목 분반이 수업이 훨씬 더 잘 돼요. 왜냐면은 월수에 한 번 했던 수업을 화목에 다시 하니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업 분위기 자체는 월수 분반이 되게 좋아서 월수가 평균이 더 좋을라나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뭐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공정하고 최대한 피해가 적게 가고 더 좋은 방향으로는 할 테니까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유도리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이번에 채점하면서도 계산 실수 정말 많이 봐드렸어요. 계산 실수 진짜 많이 봐줬어요. 네. 심지어 막 그 파라미터 그 무슨 문제지? 뭐 답이 0.98, 0.98, 1.96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1 빼기 0.02를 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했더니 0.08이라고 써놨어. 이것도 맞게 했어요, 심지어.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써놨거든, 풀이 과정에. 이거를 확실하게 써놨어. 그래놓고 0.08이래. 이런 사람이 제법 있었어. 2명인가 3명 있었는데 이것도 다 맞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 진짜 많이 봐줬어요. 정말 많이 봐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험에 좀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배점 올리면서 정답률도 올려드릴 건데 기출은 정답률이 끝내줘. 기출에 나왔던 거는 정답률이 아주 끝내주는데, 제가 기출에 안 냈던 거를 이번에 조금 섞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정답률이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되게 좀 재밌었어요. 기말고사는 좀 그렇게 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시작합시다. 오늘은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을 좀 이론 부분을 채워 넣고 한 다음에 파이썬을 들고 왔습니다. 파이썬은 일단 지난 수업 시간에 해당이 되는 게 두 파트란 말이에요. 그 클러스터링 모델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레귤러리제이션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하기에는 제 생각에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파이썬은 요것만 들고 왔거든요. 요거는 다음 주 실습 시간에 하려고 요거는 빼서 왔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는 실습할 내용이 없거든요. 다음 주에는 그냥 완전 퓨어 확률 통계 얘기이기 때문에 막 구현을 할 만한 게 없어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하려고 빼놨는데, 어제 수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역시나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다 합쳐서 1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으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시작을 해봅시다. 네, 오늘 시험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작이 좀 늦었네요.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제 모델을 어느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더 많은 일반화, 더 복잡한 일반화, 내지는 더 복잡한 어떤 경향성을 다룰 수 있겠죠. 그렇지만 노이즈를 허용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빨간색 그래프처럼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노이즈 하나하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반대로 모델이 너무 단순하면은 노이즈를 허용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대신에 일반화나 경향을 더 단순하게 해주는 그런 경향도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완전히 흑백의 논리는 아니고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어딘가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사이에서 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동원을 해서 모델의 복잡성을 적당히 가져갈 필요도 있을 뿐더러 데이터를 잘 관찰을 해서 어디까지 어느 수준이 노이즈일 거고 어느 수준부터는 경향성일지를 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줘놓고 모델의 이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은 정답은 없어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2차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데이터 안에 밑에 숨어있는 어떤 실제 이 모델이 작동하는 경향이 20차일 수도 있잖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적절히 잘 판단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적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힌트를 주긴 줬는데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해요.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선택을 했어야 했던 어떤 지점보다 더 많이 넘어가서 모델이 너무 많이 복잡해졌을 때, 필요 이상으로 모델이 복잡해졌을 때를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피팅을 했다라고 해서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요. 그렇겠죠? 모델이 더 복잡해졌으니까 학습할 때 성능은 더 좋아지죠. 예를 들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모델의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모든 점들을 퍼펙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폴리노미얼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는 있어. 네. 그렇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일반화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가 있는 구간에서는 그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그 경향성을 따라가고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구간, 이 점이랑 이 점 사이를 볼까요?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구간을 봤을 때 여기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사이의 구간을 우리의 예측으로 메꿔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델이 충분히 너무 많이 단순하면은 이렇게 튀고 있는 데이터들은 적당히 무시를 하면서 최대한 스무스하게 단순한 모델로 여기 사이에 공백을 메꾸겠죠. 반대로 모델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데이터 사이의 경향성을 채워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두 개 사이의 예측이 지금 이렇게 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로 진짜로 여기 두 개 사이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예측값이 이렇게 돼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좀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몰라. 요 정도까지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확실히
너무 과하다, 너무 과도한 예측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화를 충분히 잘 하냐라고 했을 때 오버피팅이 일어나면은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화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너무 잘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나 노이즈의 수준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투머치하게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적당히 경향성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걔네들에 너무 의존을 해요. 때로는 그것들을 너무 기억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특정 지점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지나가기 위하다 보니까 쟤네들을 마치 되게 100% 따라가려고 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듯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적합이라 부르고, 과적합의 반대가 되는 미적합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언더피팅이라고 하고, 요거는 좀 간단합니다. 좀 더 뭐냐면은 모델이 너무 단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기도 쉬워요. 모델을 더 복잡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정규화. 그래서 정규화를 통해서 모델이 너무 투머치하게 복잡해지는 거를 방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짝 볼게요. 잠시만요. 아우, 감기가 너무 오래 가네. 무슨 요새 어린이집에 애기들 사이에서도 감기가 엄청 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애기들은 원래 좀 어릴 때 많이 아프잖아요. 왜냐하면은 면역이 생기는 시기니까 아프면서 이렇게 면역 체계가 생기는 건데, 사실 마스크 맨날 쓰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자기 나이대에 생겼어야 될 면역 체계가 안 생겨서, 그래서 요즘에 감기가 엄청 오래 가요. 어린이집에서 감기가 엄청 유행을 하고, 저희 집 애기도 지금 한 3주째 감기에 걸려 있는데,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스크 덕분에 감기에 안 걸리긴 했었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리그레션에서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다면은 요 정도 수준이 그래도 적절한 피팅이겠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는 언더피팅이죠. 이거는 주어진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버피팅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모르겠어요. 절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얘에 비해서는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너무 완벽하게 쫓아가려고 있죠. 근데 때로는 이게 맞는 모델일 수는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여기 투 클래스 문제가 있어서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으려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것도 사실 맞는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충분히 잘 구분하냐? 뭐 이런 부분, 이런 샘플들, 이런 거를 노이즈로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정도의 적당한 단순한 바운더리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요런 바운더리에 비해서는 얘는 언더피팅이 맞죠. 그래서 얘는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를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어떤 경향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얘는 확실히 오버피팅이죠. 왜냐하면은 아까 노이즈로 허용을 했던 이런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게 하려고 너무너무 복잡한 바운더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런 부분에서 이 모델은 예측을 파란색으로 해요. 근데 이 영역에서 과연 파란색으로 예측을 하는 게 맞을까냐고 물어보면은
조금 의문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주변에 충분히 빨간색들이 있고 여기 파란색 샘플은 노이즈로 낀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 데이터에 대한 경향성에서 이 부분은 파란색이 맞을까 빨간색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답은 없지만 오버피팅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딥러닝뿐만 아니라 뭐 학습을 돌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랑 뭐 밸리데이션 내지는 테스트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폭을 반복을 하면 할수록 일단 에러는 줄긴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줄면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데이터가 그걸 못 따라가요.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지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점점 더 올라가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심증을 갖습니다.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심증을 가질 수 있어요. 반면에 너무 두 개가 너무 가까워. 이러면은 좀 언더피팅이구나라는 어떤 심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물론 뭐 항상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뭐 경향을 봤을 때 요거는 확실히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에서 트레이닝만큼 성능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오버피팅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도 됩니다. 네.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라는 거를 둔다고 했는데 정규화가 뭐냐면은 모델이 오버피팅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 예를 들어서 3차 폴리노미얼이라고 해봅시다. 3차 폴리노미얼인데 이 3차 폴리노미얼에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 4개, 바이어스 포함해서 4개가 있다 쳐요. 얘네가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날뛰어요. 얘네들의 값들이 엄청 극단적으로 변해. 엄청 커지던가 엄청 작아지던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커브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3차 폴리노미얼이어도 파라미터가 스무스하다면은 뭐 이렇게 스무스한 커브가 나올 텐데 파라미터가 극단적이면은 막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더 복잡한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들이 더 극단적인 값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를 측정을 하는 어떤 값으로 우리가 이 파라미터 벡터의 크기, 뭐 원놈이 될 수도 있고 투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델의 복잡도를 측정을 하기도 해요. 이 파라미터 벡터의 크기가 너무 커져. 너무 필요 이상으로 커져. 그러면은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비용 함수, 우리가 보통 미니마이즈 하고 싶었던 코스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sum of squared error 같은 거. 그런 비용 함수에다가 복잡도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를 해요. 예를 들면 파라미터의 투놈 제곱 같은 거. 왜 그러냐면은 모델이 복잡해지면은 얘는 커질 거예요. 반면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 함수는 작아지겠죠. 반대로 모델이 되게 단순해지면은 비용 함수에 대한 이 기존의 코스트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sum of squared error랑 이 파라미터의 크기랑 얘네 둘 사이에는 대체로 뭐가 존재하겠어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얘하고 얘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해요.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질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작아지면 쟤는 커져요. 그런 관계가 일단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두 개의 합을 미니마이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일단 만약에 얘만 있었으면은 얘를 줄여줘 라고 하면은 얘가 밑도 끝도 없이 커지면서 얘를 줄이기만 할 텐데 지금은 뭐예요? 두 개를 합친 걸 줄여야 돼. 그러니까 얘를 줄이긴 줄이되 얘가 무작정 커지는 것도 안 돼요. 이 두 개의 합한 값을 이제 최소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델의 복잡도,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면은 코스트에 페널티가 들어가잖아요.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텀을 우리가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네. 얘를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정규화라고 해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라미터 알파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가 커지면은 이 복잡도에 대한 효과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모델을 더 단순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같은 데이터여도 알파가 커지면은 더 단순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를 줄이는 것보다 얘를 줄이는 효과가 훨씬 커지니까. 그렇겠죠. 반대로 알파를 줄이게 되면은 이 파라미터를 줄이는 효과를 적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규화를 적게 두겠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알파가 0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sum of squared 에러만 있는 거잖아요. 정규화 없이. 그러니까 알파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규화가 없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를 가지고 이 얘네 둘, 원래 코스트랑 정규화 텀이랑 이거 두 개 사이에 어떤 비율을 조정을 하는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정규화를 들고 왔는데, 첫 번째는 투놈의 제곱을 쓰고 있죠. 투놈의 제곱을 쓰고 있는 리치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투놈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원놈 파라미터에 들어있는 값들의 절대값의 합, 우리가 이거를 파라미터 벡터의 원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원놈을 가지고 레귤러리제이션을 넣었을 때는 라쏘라고 부릅니다. 라쏘. 뒤에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첫 번째, 리치 리그레션을 보면은 요런 텀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요런 정규화 텀이 하나 더 들어갔고, 알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요 항목이랑 요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비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멀 이퀴에이션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어프록시메이션이죠. 둘 다 가능합니다. 클로즈드 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 원래 노멀 이퀴에이션이 요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인버스 안에 알파 i가 조금 추가가 되는 형태예요. 여기서 이 알파는 여기 들어가는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크면 클수록 이거는 좀 그냥 적당히 듣고 한번 흘려보세요. 알파가 커지면은 얘를 줄이려는 효과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 인버스 안에 들어있는 요 행렬이랑 요 행렬 중에서 이 행렬이 강하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가 커지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알파가 반대로 작아지면은 얘가 줄어드니까 얘만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얘에 대한 인버스만 살아나겠죠. 그래서 뭐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레귤러라이즈드 리스트 스퀘어, 레귤러라이즈드 수도 인버스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뭐 선형대수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알파의 아이덴티티를 곱한 게 인버스 안에 들어가더라.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같은 데이터예요. 알파가 0이면 뭐예요? 정규화를 하나도 안 한 거죠. 파란색처럼 나왔대. 근데 빨간색 볼까요? 알파가 제법 커졌어. 그랬더니 같은 데이터지만 이제 파라미터가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무스한 커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규화의 효과가 들어갑니다. 또 넘어가 보죠. 라쏘입니다. 라쏘. 라쏘는 요런 이름을 줄인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만한 단어는 요거 하나를 좀 집중을 해볼 만합니다. 셀렉션입니다. 셀렉션. 왜 셀렉션이라고 하냐면은
라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3차 폴리노미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파라미터 벡터가 지금 4차원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돌렸더니 파라미터, 라쏘를 돌렸어. 라쏘를 돌렸더니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얘는 1, 얘는 2, 얘가 0, 얘가 4가 나왔어. 이런 애들이 생겨요. 이런 애들. 0이 나오는 게 생겨요. 0이 나오면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얘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이어스도 들어가고 이 1차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2차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3차에 대한 것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2차는 효과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중요하지 않은 피처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폴리노미얼이니까 바이어스 1차, 2차, 3차라는 피처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의 웨이트가 0이 돼버려. 이렇게 0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 말인 즉슨 이 0에 해당하는 그 피처는 의미 없다 이거죠. 그래서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좀 가혹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번 학기 성적은 결국에는 출석과 과제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합으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의 성적을 이 4개의 인풋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했을 때 보통 출석을 많이 하면은 출석은 별 의미 없는 입력이 되겠죠? 그런 거를 분석하려고 하는 게 피처 셀렉션이에요.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인풋이 여러 종류가 있어. 그 중에 어떤 피처가 예측에 효과를 많이 주고 어떤 피처가 예측하는데 효과를 안 주냐. 그래서 골라야 되면 누구를 골라야 되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라쏘 같은 경우에 피처 셀렉션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때려 넣어. 그래서 막 여러 개 입력이 컬럼으로 들어가 있어. 그 중에 어떤 컬럼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어떤 피처가 쓸모없어에 대한 정보는 주죠. 어떻게 줘요? 0으로 줍니다. 0으로. 이렇게 0이 이렇게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0이 튀어나오면은 지금 예측하는데 2차 항은 필요 없다. 의미 없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어프록시메이션만 존재합니다. 그레디언트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근데 클로즈드 폼으로 딱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보통은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고 보통은 라이브러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일단 이론 파트를 끝내고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은 아이패드는 끄고 디스플레이는 켜고 요거를 키겠습니다. 바로 그냥 안 쉬고 바로 가죠. 1시간 좀 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약간 늦어졌네요. 네. 오늘 들고 온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 K민즈를 다시 짜야 돼요. K민즈 다시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너샤 계산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스펠링 맨날 헷갈리는데 실루엣 스코어 계산하기도 짤 거예요. 그리고 사이킴런을 이용을 해서 이너샤랑 실루엣 스코어랑 구해보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K민즈를 일단 다시 간단하게 빨리 짜보고 그 안에서 이너샤를 계산을 하고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하는 게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를 구해야 되고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디스턴스를 구해서 요거를 가지고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균을 내서 실루엣 스코어를 구해야 돼요. 요게 좀 복잡합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
오늘은 데이터셋을 역시나 그냥 데이터셋 가져오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생성한 데이터셋을 쓰겠습니다. 이거 K민즈 할 때 했었죠. 랜덤 샘플 생성해가지고 막 옮기고 짜부러뜨리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좀 수렴을 잘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뻔한 샘플을 가지고 합시다.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할게요. 시작합니다. 요게 좀 밑에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건데 뭐냐면은 이거 그냥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나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이거 제곱 쓰지 맙시다. 이거 제곱을 쓰지 맙시다. 아니다. 여기는 제곱을 씁시다. 이너셜을 구할 거면 제곱을 쓰는 게 낫겠죠. 여기 샘플로는 제가 중간고사 채점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번 학기의 특징은 이론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론을 좀 잘하고 파이썬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나 과제 점수를 봤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네. 여러분들 과제는 딱 4단계로 채점합니다. 100점, 75점, 25점, 빵점. 이거 4개예요. 100점 잘했어요. 75점 약간 아쉽.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를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진짜 사소하게 틀린 거. 25점 내긴 했어. 이거예요. 뭐를 막 써놨는데 0 택도 없어. 이러면 25점. 빵점은 이제 안함입니다. 요렇게 4단계로 채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과제 1번 채점한 거 제가 올렸는데 편차가 크더라고요. 특히나 채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제 점수의 편차가 되게 커요.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의 편차는 엄청 작아요. 그러면은 뭘로 변별이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제가 지금 하나 나갔죠? 과제 총 제 생각에는 한 3개 정도 나갈 것 같거든요. 뭐 진짜 많으면 4개인데 4개는 말도 안 되고 한 2번 정도 더 낼 것 같은데 잘 생각하세요. 전략을 잘 짜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간고사에도 파이썬 문제 하나 냈잖아. 근데 그게 정답률이 한 반타작이에요. 네. 실습실에서 나 혼자 놀고 있었어. 알고 봤더니. 하여튼 해볼게요. 뭐냐면은 거리의 제곱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거리의 제곱을 구할 거고 주어진 샘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샘플이 각각의 행으로 들어갈 거고 디멘션은 D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하나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냥 벡터입니다. D 디멘션의 벡터 하나. 그래서 디스턴스의 제곱을 구할 건데 이거는 우리 첫 시간에도 했고 뭐 저번에도 했으니까 그냥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 기준점이랑 모든 점들이랑 그 사이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벡터로 리턴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일단 K-민즈 클러스터링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죠. 클러스터의 개수를 이렇게 명시를 해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명시를 한 다음에 우리가 디스턴스의 제곱이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듭시다. n by k로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는 난이라고 해서 난은 뭐냐면은 not a number를 줄여서 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넣으면은 0으로 가득 차 있는데 0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무효한 값으로 다 채워 넣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니면은 뭐 이거 풀 해가지고 여기다가 empty 난 해도 상관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스턴스에다가 이거 난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난번에 K-민즈 짤 때는 그런 거 고려 안 했는데 가끔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가 되게 많아져.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초기화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센트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하나도 안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센트로이드는 나에 속하는 샘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평균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디스턴스 구했는데 거기에 난 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단 디스턴스라는 이 행렬에다가 난을 넣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디스턴스를 다 계산을 해요. 다 계산을 해서 실수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거는 괜찮죠. 실수로 가득 차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라도 난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안 괜찮죠. 왜냐하면은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를 체크하기 위해서 요거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난으로 다 넣어놓고 계산 쭉 한 다음에 실제로 난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봐서 만약에 난 값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돌려버릴 거예요. 우리가 센트로이드를 랜덤으로 초기화하잖아요. 그 랜덤으로 초기화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뮤를 이렇게 d by k로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죠. 유니폼으로. 그리고 뭐 최대 반복 횟수를 이렇게 뒀었습니다. 사실 이터레이션 두기 전에 이렇게 하죠. 일단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아까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모든 샘플들하고 지금 현재의 기준점, 이거 아니라 이거구나. 지금 현재 기준점 모든 샘플들하고 나하고 K번째 센트로이드하고 그거의 거리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이 K번째 컬럼에다가 넣어놓는 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요? 레이블을 찾죠. 이 행렬을 가지고 작아지는 점이 어딘지를 찾으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였죠. 요 방향으로 찾으면 되죠. 가로 방향으로 검색을 해보면서 그 중에서 어디서 제일 작은지 실행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로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센트로이드하고의 거리, 두 번째 센트로이드의 거리 제곱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1이 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첫 번째부터 여기 10번째 샘플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차곡차곡 계산을 한 다음에 그때 인덱스를 봤더니 이거 셔플을 안 했구나. 여기 뒤에 있는 거리가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11111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레이블을 구하면은 역시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뮤 k를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어떤 샘플에 대해서만 하면 되냐면 요 샘플에 대해서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체 샘플 중에서 레이블이 k, 인티저 k인 애들만 가져와서 걔네들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다 더해가면서 평균을 내면 됩니다. 요게 이터레이션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요렇게 돌리면 K-민즈 클러스터링이죠. 여기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여기 위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뭐 10번 놀자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짜면 K-민즈 클러스터링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올린 코드를 보면 이게 들어가 있죠. while문. 뭐를 while문으로 쌌냐면은 여기를 while문으로 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while문을 하나 넣었어요. 뭐예요? 디스턴스의 제곱이라는 이 매트릭스를 보고 거기 안에 is none이라고 하면은 true false로 나와요. 각각의 자리에 난 값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래서 그거 다 합쳐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난 값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0보다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true가 하나라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false면은 0이 돼요. 0. 그러니까 0보다 크냐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난 값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다시 시작을 해. 뮤 랜덤으로 어사인하고 이터레이션 다시 돌아해요. 네,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while문 없으면은 그냥 가끔이 아니라 제법 자주 이 랜덤을 잘못 어사인을 하면은 이상하게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while문이 끝나야지 모든 K-민즈 클러스터링이 끝나는 거니까 이너샤를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이너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너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 각각의 줄마다
작은 값들만 골라가지고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이너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에서 작은 값들만 뽑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값들만 쭈루루룩 나온 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거를 평균을 내면은 이너셔예요. 그쵸? 이미 제곱으로 구해놨으니까 제곱을 따로 취할 필요는 없고, 그럼 각각의 행마다 작은 값들이 리턴이 될 거고 그거의 평균을 내라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MP 아규먼트 민이라고 했나? 아, 민이죠. 민 맞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뭐 10/2의 행렬이 있는데 이렇게 민값이야 라고 하면은 10차원의 벡터가 그냥 하나 나올 거예요. 각각의 줄에서 작은 값만 리턴하는 거. 그럼 우리는 걔를 가지고 평균을 내주면은 이렇게 알아서 평균이 나와요. 여기 이 행렬에 각각의 행마다 작은 값들만 뽑아서 그것들의 평균을 내라. 그러니까 이너셔죠. 이렇게 구하면 이너셔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이너셔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거가 클러스터의 개수가 하나일 때만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너샤라는 거를 이렇게 벡터로 만들게요. 벡터로 만들고 역시 여기 안에다가 모든 값에다가 일단 난값을 넣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요렇게 루프를 돕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루프를 돌면 돼요. 얘를 K번째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럼 되죠. 클러스터 2개일 때 이거 다 돌리고 이너샤에다가 저장하고, 3개일 때 이거 다 돌려서 여기다 저장하고, 4개일 때 5개일 때 해서 9개일 때까지 한 다음에 끝내겠죠. 그러면 끝난 다음에 이너샤를 플롯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우리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지? 아, 약간 애매하네. 더 뚜렷하게 해봅시다. 요거 좋다. 이렇게 해보죠. 이너샤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 3개랑 4개 별로 차이 안 나네. 왜 그럴까? 어쨌든 여기 가로축이 뭐예요?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부터 9개까지 쭉쭉 늘어가는 동안 우리가 이너샤를 그때그때 구해가지고 넣어놨어요. 보아하니 2개에서 3개 갈 때는 되게 극적으로 딱 떨어지고 3개에서 4개 갈 때는 별 효과 없었네? 4개에서 5개가 효과가 있었어. 이게 왜 5개가 왜 나왔을까? 어쨌든 뭐 그렇대. 여기까지는 제법 잘 떨어졌고 5개부터는 이제 별로 효과 없잖아. 그러니까 뭐 엘보우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여기 3개, 뭐 5개,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4개 뭐 이런 거 고를 것 같아요. 데이터를 좀 다르게 해볼까요? 좀 겹쳐 있는 거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요? 요거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2개. 하나는 사실 못 구하니까 하나는 못 구했어. 2개일 때 이러고 3개일 때도 제법 떨어졌네요. 근데 3개 넘어가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 데이터 보면 3개처럼 보이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 뭐 여기 데이터에 3개가 있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너샤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네. 이너샤 구하고 바로 갈까요? 바로 가요? 바로 갑니다. 안 쉬고 가요? 여러분 이게 좀 조잡합니다. 이제 많이 조잡합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해올게요. 복사를 해오는데 지금은 거리의 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여기다가 스퀘어 루트도 넣을게요. 어제 여기서 좀 실수했는데 괜히 변수 이름 바꾸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너샤 필요 없고 요거 이너샤 지울게요. 이너샤 대신에 실루엣 스코어라고 만들게요. 실루엣 스코어. 역시 미리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짜져 있죠. 다 짜져 있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 제가 해설을 되게 잘 써놨더라고. 해설을 한번 봅시다. 뭐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짜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랑 실루엣
스코어를 구해야 돼요. 그 K번째 지금 K개의 클러스터가 있을 때 요 while문이 끝난 다음에 실루엣 코이피션트랑 실루엣 스코어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실루엣 코이피션트라는 거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구해야 돼요. 그쵸?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거를 계산을 하려면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가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이 되어야 되고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디스턴스도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mean of intra cluster distance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mean of nearest cluster distance가 될 겁니다. n번째 샘플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b 빼기 a 하고 a랑 b 중에 큰 걸로 나누면은 이제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죠. 여기서 얘도 계산해야 되고 얘도 계산한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해낼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뭐예요? 여기 요거 한번 가져옵시다. AN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 우리가 속한 클러스터의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너가 0번,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속하니?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모든 샘플들을 추려야 돼요. 그쵸? 뭐 이제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이 뭐 1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뽑힌 샘플들하고 나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센트로이드하고의 거리가 아니라 나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의 평균을 낼 겁니다. 해보죠. 첫 번째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인트라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뭐예요? 이미 구해놨어요. 여기 위에서 구했어요.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n번째 샘플의 레이블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얘예요. 내가 몇 번째 클러스터야? 요거 클러스터예요. 여기 안에 인티저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에 대한 마스크를 하나 만들 겁니다. 뭐다? 레이블이 지금 나랑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애들을 마스킹을 할 겁니다. true, false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나하고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샘플은 이거예요. 그쵸? 아까 K-미드 클러스터링에서는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샘플들. 그럼 요거랑 나 얘가 나야. 지금 이 루프 안에서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야. 그럼 얘네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쵸? 거리를 구해줄 거야. 그거를 평균을 내면 돼. 그게 뭐다? 요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쵸? 참 쉽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N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한번 이거 다 돈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클러스터 개수 그냥 뭐 4개일 때만 한번 돌려볼게요. 아, 레인지 4라고 했네. 이렇게 나옵니다. 샘플이 지금 안 섞었어요. 안 섞었는데 샘플이 한 2,500개 있나봐요.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예요. 뭐 한 0.5에서 0.05에서 뭐 이렇게 막 나오네. 여기도 막 나오죠. 3개일 때, 뭐 4개일 때, 뭐 이렇게 쭉쭉 나왔죠. 이렇게 나옵니다. B도 한번 구해보죠. B는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여기 위에랑 똑같은 요령으로 구할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구해야 돼. 내가 속한 클러스터가 아니라 나 다음으로 가까운 클러스터를 구해야 돼요. 그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할 거냐면은 일단 이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스 안에 n번째 로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 1점 얼마, 뭐 3점 얼마, 뭐 1점 얼마, 뭐 0점 얼마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내가 속한 클러스터는 얘가 될 거고 니얼리스트 클러스터는 얘가 되겠죠. 두 번째로 가까운 거니까. 그 레이블을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소팅을 할 거예요.
얘를 소팅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0.54, 1.23, 1.32, 뭐 3.432 막 이렇게 나와요. 이 디스턴스의 n번째 로우를 소팅을 하면은 얘가 요거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소팅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레이블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레이블인데 니얼리스트 클러스터의 레이블이에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요 벡터가 우리가 소팅을 한 값들 중에 두 번째 값, 얘죠, 얘. 두 번째로 가까운 거니까. 그게 되는 인덱스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쵸? 여기, 요 로우에서 정렬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값이 몇 번째니? 라고 물어보면은 얘를 띡 주겠죠. 그리고 이게 뭐 리스트로 나오니까 여기 0까지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시는 지우고 요렇게 찾으면 됩니다. 디스턴스의 n번째 로우를 소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값을 요렇게 찾으면은 이제 니얼리스트 클러스터의 레이블을 받아올 거고, 얘에 대한 마스킹도 똑같이 하면 되죠. 레이블이 지금 나 n번째 샘플 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레이블. 그러면은 bn은 어떻게 업데이트하면 돼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에 있는 샘플들이 얘죠.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안에 있는 샘플들하고 나하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럼 거리들이 쭈루루룩 나올 텐데 그것들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요것도 한번 플롯을 같이 해볼까요? 요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뭐를 잘못했을까? 에러 어디서 났대? 잠시만요. 여기를 좀만 참고로 할까? MP 왜? 잠시만요. 이거 좀 확대 좀 할게요. 잠시만요. 디스턴스 2는 뺐는데 제가 어디서 에러 났다고? 리얼리스트, 레이블 리얼리스트, 디스턴스 n, 디스턴스 호트. 잠시만요. 똑같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실행해 볼게요. 웨어리 이게 잠깐만 이렇게 나오나? 프린트를 한 번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왜 비었을까? 디스턴스 n도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아, 멍청이. 시작을 0부터 했잖아. 아, 멍청아. 아, 이렇게 라이브 코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무래도 파란 게 A겠죠. A.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가 파란색,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디스턴스가 주황색일 거예요.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다 구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실루엣 코이피션트 n번째 샘플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죠. bn 빼기 an을 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둘 중에 큰 거 an이랑 bn 중에 큰 걸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우고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한번 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실루엣 코이피션트입니다. 물론 뒤에서 더 잘 보이게 할 거예요. 모든 샘플에 대해서 A랑 B랑 구한 다음에 실루엣 코이피션트 구한 거예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라고 했었죠. 여기 뭔진 모르겠는데 분포가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0.65 정도에 몰려있고 여기에 하나 몰려있는데 이거는 클러스터 개수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상태가 개선이 된 거죠. 이러면은 큰 값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구했으니까
요 포문 밖에서 실루엣 스코어를 구하면 돼요. K번째 실루엣 스코어예요. 그러면은 방금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구한 거를 한번 평균을 내면 돼요. 이너샤 구하듯이. 그러면 실루엣 스코어가 나올 겁니다. 플롯도 해보죠. 실루엣 스코어. 근데 아까 2개부터 한 10개까지 구해봅시다. 9개까지. 그러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다? 실루엣 스코어입니다. 실루엣 스코어. 클러스터 개수 2개일 때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평균 0.48이었대. 3개 했더니 되게 증가해. 4개 했더니 다시 떨어져. 그러다가 막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예요? 3개일 때가 지금 실루엣 코에피션트들의 상태가 되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실루엣 스코어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 그리는 거 그냥 가져올게요.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그릴 건데 클러스터마다 구분을 해서 색깔을 줄 거고 소팅을 해서 그려라 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강의 자료에서는 이거 가로축이랑 세로축 바꿔서 나오긴 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돼요? 이거 하나 그냥 띄워볼까? 여기 가로축이 샘플의 인덱스가 되겠죠. 여기 세로축은 실루엣 코에피션트예요. 코에피션트. 아까는 막 지글지글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렬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파란색 클러스터는 샘플이 한 750개 정도 되나 봐요. 근데 분포를 봤더니 심지어 음수도 몇 개 있어. 이게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거죠. 음수도 좀 들어가 있고 한 절반 정도 되는 애들이 0.6보다 작아. 나머지 절반이 0.6보다 커. 이거 파란색 클러스터 상태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주황색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 심지어는 2개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아. 이 0번부터 500번까지 뭐 정렬이 됐으니까 어떤 샘플인지는 모르겠지만 0에서 0.4 사이에 하나가 몰려있고 0.4보다 큰 애들이 하나가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작은 샘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파란색 클러스터만 봐도 한 0.5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70%는 0.5가 넘는 것 같아. 물론 안 좋은 애들도 좀 들어있어. 초록색 약간 아쉬워.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썩 나쁘진 않아. 아까보단 나아.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 이렇게. 이것도 뭐 되게 해주는 얘기가 많죠. 주황색 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애매해 보여요. 음수도 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값들이 한 절반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나아 보이긴 해요. 뭐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점 클러스터 개수 늘어나면서 뭐 되겠어요? 오버피팅 나겠죠. 지금 오버피팅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이렇게 점점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실제로 구했습니다. 네, 실제로 구했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쓸 거냐? 아니요. 사이킨런 쓸 거예요. 네, 사이킨런으로는 이렇게 짭니다. 그냥 설명 쭉 할게요. 일단 사이킨런 안에 클러스터링 안에 K민즈가 들어가 있고 매트릭 안에 뭐 측정하는 거죠. 그때 에큐러시 같은 거 측정하는 거 여기 들어있었죠. 실루엣 스코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루엣 스코어. 그래서 전체 클러스터의 개수를 설정을 해놓고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아까 제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모든 값에 대해서 np-난을 넣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풀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요 사이즈만큼을 여기 있는 값으로 다 가득 채워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좀 유효하지 않은 값으로 가득 차 있는 걸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포문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는 거죠. 네. 보면은 여기도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개수까지 하려고 여기 플러스 1까지 넣어놨어요. 뭐 해요? K민즈 여기서 불러온 이거 가지고 넘버 오브 클러스터 설정하고 이제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피팅을 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너샤는 어디 있냐면은 이미 여기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K민즈 구하면은 디스턴스 다 구해놓고 레이블도 다 구해놓잖아요. 우리 아까도 그랬잖아.
이너샤 구하는 거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너샤는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 결과만 가져오면 되고, 실루엣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지고 온 거에다가 샘플이랑 레이블을 넣어줘요. 그러면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뿅뿅뿅 나옵니다. 돌려볼까요? 좀 걸리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볼까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를 여기 옆으로 넘겨볼게요. 이것도 한번 옆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뭐 완전 똑같진 않을 거야. 여기 우리는 이렇게 나왔었네. 이거 이너샤 그래프였죠. 이너샤. 뭐 요런 데서 우리 초기화 잘못했나 봐. 여기는 훨씬 더 값이 좋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2개부터 9개, 여기도 뭐 2개부터 10개까지 했네. 어쨌든 대충 엘보가 여기 3개나 4개 정도에서 보이죠. 이렇게 뚜두두둑 떨어지는 거 우리도 대충 비슷하게 나왔죠. 실루엣 스코어도 한번 봅시다. 이건 많이 비슷하다. 2번에서 3번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뭐 대충 주춤주춤 하면서 내려오는 거. 아마도 여기 클러스터 개수 많아지잖아요. 이런 데서 랜덤으로 어사인 하면은 별로 상태 좋지 않겠죠. 저희가 비록 뭐 while문 하나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랜덤으로 어사인을 하는 걸 추가하긴 했는데, 아마 이런 실제 라이브러리에는 더 좀 안정적이고 좀 수렴이 잘 되는 그런 초기화 방법 같은 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행하면 실행할 때마다 좀 다를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실행할 때마다 제법 좀 유사한 값으로 잘 나올 겁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너네가 만든 거 우리가 짠 거 뭐 얼추 비슷하더라, 뭐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사전 강의 듣고 이번 주 목요일에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